네, 어떻게 맛점 하고 계십니까? 밑반찬으로 경제 정보 쭉 깔아드리겠습니다. 김현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6월 23일 목요일 돈 되라. 자, 오늘은 임선우 캐스터와 함께 외신부터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항상 이 첫 인사할 때 임선우 캐스터는 표정으로 다 드러나니까 이제 뭐 봐오신 뉴욕 분들은 증시 아실 어땠는지, 겁니다. 예, 어땠는지 음. 뉴욕 증시를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표정으로.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조금 오늘은 표정은 또 괜찮은 것 같고 빨간색에다가 오늘도 조금 이제 솔깃해질 만한 소식들을 몇 가지 그래요?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잠든 사이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도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결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연준 의장의 의회에 참석해서 상원에 참석해서 증언에 나설 것이 주목해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이 3대 지수 모두 0.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월가의 경고도 이제 하방 압력을 키웠는데요. 먼저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네, 이제는 반반이네요. 이제 뉴노멀이죠. 계속해서 상향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0.15%포인트 뭐 이런 거 떨어지는 거는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티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투자은행이죠. UBS도 이제 올해나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기본 시나리오로 깔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네. 이제 경착륙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음. 여기서 말하는 경착륙이란 이제 화랑 세던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태를 말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골드만삭스 뉴욕 증시가 순환적 약세장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보통 증시 약세장은 구조적, 순환적, 그리고 이벤트적 약세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현 상황이 구조적 약세장보다 이제 지속 기간은 좀 짧고 또 낙폭도 그리 크지 않다라고 다소 긍정적인 그래도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적 약세장의 통상 지속 기간은 2년 정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평균 낙폭은 31%로 구조적 약세장인의 57%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근데 약간 정신 승리 같기도 하고 그죠? 맞습니다. 예,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지만 이 순환적 약세장도 어쨌든 꾸준히 약세장이 뭐 상승으로 전환되기가 좀 어렵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 순환은 혈액 순환만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약세가 계속 순환된다는 거는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달갑지 않은 소식이죠. 네. 그러나 그리고 이제 또 구조적 약세장보다는 낫다. 그거보단 낫다. 그리고 또 참, 네. 우리나라 말은 또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죠. 이게 또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다만 아직 약세장 진입 초입에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약세장이 6개월 전부터 발생을 했는데 이제 금리 전망을 완화하는 기점이 와야 주가가 다시 반등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것처럼 이제 연준이 내년까지는 고강도 긴축에 나서겠다라고 시사한 만큼 이제 완화 신호를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파월부터 월가의 경고도 겹치고 증시가 참 힘쓰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연준 의장의 그 발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근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증언에 나선 자리에서 결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였는데요. 네. 이제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한 긴축으로 인해서 침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 코로나19 봉쇄와 같은 이런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사건들로 인해서 2% 물가 상승률 그리고 강력한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더 어려워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뭐 연준 의장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뭐 통제할 수 없는 그 외부 변인을 자꾸 이제 원인으로 얘기하고 네. 뭐 어디 다른 나라도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참 참 신뢰가 무책임해 좀 힘들 것 보이는 같은데 감도 없지 답답합니다. 않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이제 뭐
그 입장을 자기도 이제 변호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말 속에 또 인플레를 강하게 잡겠다는 의지는 또 다시 나타냈다는 거죠. 네, 재차 강조했는데요.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 강력한 노동시장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필수입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하락에 강력한 증거가 보일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몇 달 내 물가 압력이 완화되는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인상폭은 경제 데이터와 전망 변화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특히 미국 경제는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여전히 공격적 긴축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고요. 또 연준은 이제 다음 달에도 다음 FOMC 회의에서도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 그러니까 최소 빅스텝이죠. 최소 빅스텝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말한 대로 다 지킨다기 꼭 그런다기보다는 뭐 구두 개입 효과나 뭐 미리 좀 눌러놓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노린 여러 가지 이제 뭐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일단 그 침체 우려 이렇게 실제 공식 발언까지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실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 아마 좀 이런 속된 표현으로 이제 좀 똥줄 타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유류세 면제를 요청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간 새벽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연방 유류세를 향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라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솔린은 갤런당 230원 휘발유죠. 그리고 디젤은 320원인데 이제 면제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연방 유류세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주 유류세도 일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현실화되게 되면 3.6%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주 유류세까지도 이제 뭐 주지사들한테 이제 좀 협조 좀 해달라 얘기를 하고 혹은 뭐 압박을 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3.6% 인하 효과, 그 또 어떤 긍정적인 전망, 긍정적인 효과를 또 내줄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겠고 이런 발언의 배경은 사실 아무래도 이제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지지율에 대한 부담이 지금 끊임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까 앵커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참 똥줄을 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11월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까 써놓고 약간 이 표현 써놓고 약간 후회했는데 또 한 번 짚네. 근데 이만한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 이런 이야기가 어떡하겠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한국식 표현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대통령님. 예.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책임론이 점점 커지면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39%까지 떨어졌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이런 한시적 유류세 면제가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시각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화당 쪽에서는요, 이제 바이든이 오히려 석유 생산을 제한한다, 이제 석유 업체만 배를 불려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단순한 정치적 미봉책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류세를 적게 걷게 되면 인프라 사업 예산도 부족하게 되고요. 또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기름값을 낮추면 소비가 늘어나니까 또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이 기후변화 대책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피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시장에서는 차라리 이 높은 가격이 수요를 낮추도록 이제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시장주의자들은 뭐 좀 자연스럽게 두자, 비싸면 안 사겠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서민들이 이거 꼭 써야 되는 사람들, 뭐 수송하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유류세라는 거 진짜 어디다 꼭 써야 되니까 이걸 걷는 걸 텐데 또 네. 이거를 그냥 낮춰준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 지적들 이런 것도 좀 귀담아 듣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이 물가를 잡자, 쥐를 잡자가 아니라 물가 좀 최대한 잡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기업 쪽 소식도 좀 알아보죠. 오늘 테슬라 소식 나왔는데 뭐 매일 등장하니까 머스크 형도 출연료 좀 줘야 되는데
테슬라 뭐 어떤 소식입니까? 이제 테슬라 소식이 안 나오면 참 아쉬울 정도죠. 근데 그쵸. 그만큼 이제 우리 서학개미 순매수 종목 탑 10에 늘 상위권에 있을 만큼 그러니까 관심이 신경을 항상 크기, 써야 돼요. 네, 맞아요.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작은 소식들 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 사이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제 테슬라의 최대 생산기지인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약 2주간 공장을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공장 가동이면은 매출 끊긴다는 건데 약간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테슬라 뭐 의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네, 제가 이게 지금 특별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봉쇄된다는 게 암담한 소식 같은데 그런 소식이 아닌가 봐요. 제가 또 이제 공장 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웃지? 이게 또 변태인가 호재가 이제 이제 그냥 내려놓은 건가요? 이제? 내려놔. 힘들 자. 땐 웃어야 돼. 한 번씩 뜯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문을 닫는 이유는요, 이제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설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요,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약 2주 동안 이제 생산 라인 대부분의 가동을 중단할 예정인데, 이제 다음 달 말까지 매주 22,000대씩 만들어 생산량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문건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봉쇄 조치가 풀린 뒤에 6월 중순부터 매주 17,000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생산량을 끌어올린다는 거는 일단 더 잘 팔릴 것이다.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생산 시설을 늘리는 거고 생산 시설 하나 늘리는 거 투자 대비 뭐 어느 정도 이제 돌아올 게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좋게 보여야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건 또 뭐 공장 정상화를 넘어서서 이제 수요를 좀 충족한다는 뭐 좋은 소식 같기도 한데 일단 그래도 봉쇄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여태까지 해왔던 봉쇄들도 손해도 좀 사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이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실 봉쇄 조치 기간 동안. 그죠? 그래서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2분기 생산량이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감소세가 예상보다 가파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봉쇄 전이죠.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는 총 17만 8천여 대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쇄 이후에 4월과 5월 2달 동안 4만 4천 대를 만드는 데 그쳤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6월 동안 6월 7만 1,000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이고야. 이걸 다 네네. 더해보면 11만 대 정도 되니까 종전 17만 8천 대 비해서는 거의 뭐 7만 대 육박한 부족한 수준인데요. 예. 이제 하지만 이제 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봉쇄가 해제된 이후에 5월 들어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급격히 회복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승용차 시장정보 연석회 CPCA의 자료에 따르면요. 이제 4월 그러니까 봉쇄 직후에는 1,152대를 팔고 수출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수출이 아예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5월에는 32,165대, 165대를 팔아서 4월보다 212%가 증가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판매량과 생산량도 모두 회복세에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뭐 투자은행들도 매수 의견을 이제 보류해서 매수로 바꾸기도 하고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테슬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작은 네. 호재도 이제 주가 반등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온 직후 이제 장중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700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사랑받는 주식이긴 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네. 이제 조그마한 호재라도 요걸 재료 삼아서 사야지 매수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겹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에 또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전기차 업체들 줄줄이 또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원자재값 폭등을 이유로 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 전기차 업체 뭐 리비안, 루시드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원자재 값이 고공행진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평균 재료값이 2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참 여기도 참 골치가 아픕니다.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2배가 음. 재료값이 오르면 그만큼 네. 이제 이익률도 훨씬 완전
떨어졌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 안 올릴 수가 없긴 하겠네요, 또. 네,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면요. 이제 네. 컨설팅 업체인 엘릭스 파트너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5월 기준 전기차 한 대당 평균 원자재 비용은 8,255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가량이 들었는데 2020년 3월에 비교하면 당시에는 44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5배가 증가했고요. 특히나 이제 배터리 주 원료로 알려진 코발트, 니켈, 리튬 등이 오르면서 이제 전체 비용이 크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차도 알루미늄, 철강 같은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2배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뭐 내연기관 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 부품도 많이 줄어들고 뭔가 생산 원가도 절감되고 할 것 같은 그런 뭐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또 그 배터리의 주 원료가 올라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원자재 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이제 업체들이 비용 상승을 고려해서 수익성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요. 그리고 이제 신차 출시 같은 경우도 일정이 더 뒤로 미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제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테슬라의 텍사스 독일 공장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오스틴에서 실리콘밸리 테슬라 차주들과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제 공장이 배터리 부족,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재료 수급이 안 되니까 배터리가 부족하고 또 중국의 항만 운영이 막히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머스크 형님 또 표현이 또 아주 주옥 같습니다. 오스틴과 베를린 공장이 현재는 돈을 태우는 거대한 용광로 같은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처럼 치솟는 이제 고공행진주진 원자재 값이 이제 전기차 업체 그리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이게 약간 엄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이를테면 이제 그러면 우리 허리띠 졸라매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구조조정의 포석을 까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요건 또 좀 지켜봐야 될 소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소비자한테 뭐 득이 될지. 기업 입장으로서는 뭐 당연한 얘기도 하지만 그렇죠. 아까 말씀해 예.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계속해서 감원에 나서겠다 이야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이슈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어서 맞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 월급 걱정 우리는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요. 오르지 않는 게 이제 우리 월급밖에 없다는 얘기를 도대체 몇 년째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네. 투자자분들 좀 솔깃할 만한 좋은 소식 뭐 없습니까? 이번에는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빅테크 때리기 기조를 좀 걷어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요. 네. 오늘도 굉장히 솔깃할 만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최대 핀테크 업체죠. 엔트그룹이 이제 조만간 금융지주사 면허를 신청할 것이다라는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한다는 거하고 뭐 이거 신청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 좀 또 얘기가 돼서 뭔가 그런 절차를 밟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이제 핀테크 쪽에 조금 열어주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게 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뭐 다른 근거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이제 이 금융지수사 면허가 어디에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제 엔트그룹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기업 공개가 이제 한 차례 고꾸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2020년에 홍콩하고 상하이에 동시 상장해서 350억 달러를 확보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마윈이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이게 전격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계속되는 이제 빅테크 때리기가 어느 정도 좀 여기저기서 걷어들여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소식이죠. 금융지주사 면허 이게 IPO 절차 그러니까 기업 공개 절차의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취득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트가 이제 다시 기업 공개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일단 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쪼여왔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숨통을 좀 틔워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은 사실 이제 중국의 정책이 국가 정책이 완전히 이 산업을 딱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데 강도가 참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참 그 산업을 가리지 않고 네. 뭐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게임 산업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쯤이었나요? 한 9개월 동안 신규 게임 발급 판호라고 하거든요. 그 허가증을 발급을 중단을 해버렸어요. 아예. 아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참-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도 너네 주말에만 게임해라 하면서 강제로 통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게임 산업이 굉장히 큰 탄압을 받기도 했는데 네. 올해 4월부터 다시 신규 판호 발급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 중국이 고삐를 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든지 세계 최대 뭐 소비국이자 수출국이고 하니까 또 게임도 풀어주고 하면 또 우리나라 게임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중국을 주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좋습니다.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좀 흘렀는데, 자, 1분 외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짧고 한번 굵게 재밌는 얘기. 참 이 시간이 제일 고민됩니다. 고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헤드라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메타버스 표준 협의체 구성. 하지만 애플은 빠져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가상현실 메타버스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표준 포럼이라고 불리는 이 협의체에는요.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과 같은 기술 표준화 단체부터 칩 제조사, 네. 게임 회사 이르기까지 이제 가상현실 영역에서 활동하는 대표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에픽 게임즈 등 총 33곳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의체 의장을 맡은 엔비디아 닐 트레비 부사장은 뭐 어떤 기업이라도 가입을 환영한다라면서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뜻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대표 기술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애플만 이름이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르면 올해 이제 차세대 기기로 공을 들이고 있는 이제 혼합 현실 헤드셋을 선보이겠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메타버스 진출을 알렸는데 이런 애플이 빠진 건 좀 의외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었고요.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기사는 주요 부동산 거품 1위는 뉴질랜드, 한국은 17위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블룸버그발 기사인데요. 부동산 거품 붕괴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산하 경제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조사에 따르면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국제결제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이제 통계를 냈는데. 이제 주요 30개국의 올해 1분기 집값을 조사한 결과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이 현 시점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제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비율,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등 이 5개 지표에 대한 표준 전술을 바탕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뉴질랜드의 부동산 거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어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캐나다가 뒤를 이었고 미국은 7위,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17위, 일본이 18위로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뭐 거품이 17위라는 수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 같은데 거품이 많은 게 뭐 좋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니온 게이자이 어떻게 준비된 거 있습니까? 오늘도 일본 소식을 준비해 왔는데 네. 새벽 사이 사실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그럼 제가 한 줄 정리로 한번 그렇죠.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니온 게이자 신문 중국, 미국 제치고 세계 기업 공개 1위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네. 블룸버그 아마존 스토어 새 CEO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 또 몇 가만 더 짚어볼게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자, 메타부터 펠로톤까지 경제 침체 확산에 채용의 속도 조절 나서고 있다. 구글 러시아에서 불법 콘텐츠로 2번째 벌금을 부과받았다. 등등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기사까지 네.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좋습니다. 늘 뭐 이게 할 말은 많고 그죠? 네. 열정은 넘치고 시간은 그러나 오늘도, 없고. 아주 주요 정보들을 쏙쏙 잘 뽑아 주셨습니다. 임선우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택은 알파프로 투자 전략 팀장 모시고 주식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땀이신 거죠 지금? 비인가요? 땀입니다. 제가 열흘 좀 밖에 또- 유독 많이 타가지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꿉꿉하고 네. 비도 오고 날씨도 그런데 주식 시장도 썩 네.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또 참 게임주가 또 증시에 또 찬물을 확 끼얹은 것 같아요. 아이고 예. 네, 게임 중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참. 그냥 이게 뭐 허탈하게 네. 웃는 거지. 이거 보시는 분들이 네, 이게 맞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참 사람이 힘들 때 네. 헛웃음이 헛웃음 나오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들어가 있고요. 예. 자 일단 뭐 저는 혹시
아는 외국인들 좀 있으시면 네. 그만 좀 팔라고 좀 얘기 네. 전해주시면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안 돼요? 전화해 보니까 네. 파는 게 아니라 아직 사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좀 사달라고 계속 애원을 하고 있는데 좀 힘 좀 써주세요, 팀장님. 그렇게 주말에 한번 이렇게 어떻게 얼굴이라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게임주 얘기해 네. 주셨는데 이번 주에 장 네. 지금 이제 자꾸 뭐 바닥도 모르고 음. 쭉쭉 내려가고 하는 뭐 특별한 이제 국내 이슈는 좀 있을까요? 뭐 해외 이슈야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데 네. 국내 이슈 중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국내는 뭐 수급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제가 정확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시장을 가끔씩 물리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 가는 힘에 의해서 계속 그쪽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 관성으로. 네, 관성의 법칙이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해서 뭐 어떤 이슈가 없더라도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시장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게 계속 가다가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이게 극단적으로 이제 바닥에 접근했을 때는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매도 구간. 아하. 그러니까 조금씩 팔다가 어찌 보면 이게 공포에 질린 이 대량 매도가 출회가 되게 되면서 보통 네. 과매도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허. 또 반대 매매 네.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물량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좀 더 자세히 조금 네네. 이따가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좀 집중해서 다뤄볼 내용 어떤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유럽 이슈인데요. 네. 저 되게 뭔가 좀 나가는 줄 알고. 기사를 제가 좀 네. 잠시 후에 띄워드릴 텐데 먼저 네. 이슈부터 먼저 말씀 주십시오. 네, 결국 이제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유럽이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에너지 전쟁에서 졌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끊게 되면서 이제 그 천연가스를 대체할 만한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게 발전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천연가스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완벽하게 좀 대체가 되면 좋겠지만은 이 대체하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걸 이제 또 말게도 대체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자력이 아시겠지만 6개월, 1년만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화석연료, 석탄으로 가는 이제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일단 돼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이 탈탄소 계획을 국가 정책으로 세워서 네네.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 했는데 국가 정책을 지금 잠깐 틀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기사 한번 보시면서 좀 얘기 나눠볼까요, 좀 더. 자, 지금 나왔는데, 자, 뭐 머니투데이 기사 헤드라인 네. 보면 그 러시아 전쟁 여파에 석탄 사용 늘리겠다. 독일의 탈탄소 계획 흔들. 네. 이렇게 큰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천연가스 저장률을 높이고자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허가 준비. 이게 일시적인 조치라고는 했지만 네. 일단 독일은 탈탄소 정책, 에너지 환경 정책을 굉장히 중시하고 네네. 있었는데 보니까 아예 그 장관이 독일 경제환경부 장관 네. 같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건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물가를 높이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이 푸틴 대통령의 전략이다. 우리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하면서 일단은 가스 공급 중단해서 당장 지금 힘들긴 네네. 하더라도 에너지 수입 금지, 그러니까 가스는 안 받고 네. 오히려 차라리 화석을 쓰겠다. 네. 일단 지금 이렇게 밝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일이 좀 자존심 부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조금만 이제 손을 내밀면 되거든요. 조금만 손을 내밀면 되고 지금 천연가스는 이제 러시아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한 40% 정도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유럽 쪽으로 지금 미국이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죄송합니다. UAE라든지 죄송합니다. UAE가 아니고 카타르입니다. 네.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리고 카타르라든지 미국이 어쨌든 보내주는 게 나머지 60%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내주려면은 더 많이 파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고 또 중요한 건 이제 파내고 난 다음에 운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LNG 운반선 얘기도 많이 하는데 LNG 운반선 이것도 만드는 것도 최소한 3, 4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천연가스를 늘릴 방법이 도저히 없거든요. 지금 이제 그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하나요? 네, 그 노드스트림. 노드 스트림 네네. 가지고 2인가요? 2가 이제 네, 독일까지 연결되는 거. 그렇죠. 최근에 사실 음.
그 겨우 이제 허가도 나고 해서 네네.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다가 네. 러시아가 한 40% 갑자기 또 네. 잠가. 야, 이렇게 되니까 아. 지금 이제 독일도 자존심 내세울 수 없고 그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보면 뒷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잠시 해도 될까요? 미국이 예. 이게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이게 참 얘기를 어디부터 시작할지 어느 연도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짧게 한번 예. 배경만. 2018년도부터 네. 이 미국이 이제 유럽이 이제 러시아의 어떤 에너지 종속국이 될까봐 그런 명목으로 계속해서 노드스트림 2 건설을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방해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화석연료를 계속 그 권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뭘 했었냐면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LNG라든지 셰일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인프라는 있는데 수출할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우디라든지 러시아 쪽에 관계를 좋게 가져가게 되면서 싸게 이 저유가 저천연가스 가격을 유도를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유도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셰일가스 개발을 하고 이 셰일가스 수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계속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미 독일이란지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부터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투트랙으로 트럼프가 계속 독일을 압박한 거죠. 노드스트림 2, 원래 노드스트림 1은 있습니다. 있는데 2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건설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방해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빨리 독일한테 이거를 연장을 해라, 건설을 해라, 허가를 해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푸틴이 그냥 화가 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오펙을 탈퇴를 해버린 겁니다. 오펙을 탈퇴를 해버리게 되면서 뭘 했냐면 그때부터 이제 유가 치킨 게임.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를 다 파산시켜버리겠다. 이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증산에 나섰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우디가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우디와 이제 러시아가 이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거의 뭐 파산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서 미국을 완전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셰일 기업들을 좀 도와줬더라면은 아마 자국 내에서 충분히 증산을 통해서 이 사태를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그때 바이든이 나몰라를 해버렸어요. 그때 왜냐하면은 바이든이 기조가 신재생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석연료를 다 그냥 나몰라를 해버린 거죠. 아하. 그때 이 미국 셰일 기업들이란지 에너지 기업들이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 오판을 했다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상황 이게 결과론적인 결과론적으로 얘기인데, 보자면. 지나고 보니까 오판했다 볼 수 이럴 있죠. 줄 몰랐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그 상황이 되고 나서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는 치킨 게임 성공했다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사우디가 어떤 짓을 했냐면은 기름 생산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 사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팍 터져버리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 파동이 발생돼 버린 겁니다. 하하. 이게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뭐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이제 주도권을 좀 잡고자 막 이렇게 싸움도 벌이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진짜 이제 서민들은 네네. 이거 막 값 올라가지고 지금 그쵸. 차 타기도 무섭고 뭐 네. 어디 움직이도 무서운 이런 네. 상황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 경제는 어쨌든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쨌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 일단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이 제품을 만들게 되면 아시겠지만 제품 생산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산 비용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정, 설비 투자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동차를 내리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강판, 철광석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이 탈탄소 네네. 하는 거랑 우리랑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 좀 그 음.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한데 뭐 이 네. 일시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뭐 네. 쓴다고 해서 물론 세계 기후에나 뭐 환경에는 안 좋겠지만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네네. 될까요? 이 부분은 결국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아시겠지만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석탄 수출을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독일을 비롯한 이 석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네. 물론 우리나라가 독일 쪽으로 석탄 수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석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독일이 석탄을 사용하지 않다가 만약에 중국 쪽을 예를 들게 되면은 중국의 석탄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원래 중국의 고객이 3명이었는데 4명, 5명 늘어나게 되면 네. 기존의 어떤 생산분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대체 석탄 생산국을 찾게 되면 또 호주가 되고 그러면 호주에 또 마찬가지로 이 도민 현상이 발생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도미노 현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고 우리 주식 시장에는 네. 어쨌든 값이 올라가니까 뭐 시장이 좋을 땐 뭐 철강주들 네.
채광석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제품 가격이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주가 흐름이 괜찮다가 음. 이게 업종이 아닌 시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악재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악재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시장에서는 이제 하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 좀 얘기 드려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뭐 팀장님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외국인한테 전화 좀 넣어줘요. 네, 이번 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핫한 증권가 뉴스 또 네. 한번 직접 살펴보죠. 키워드가 애물단지로 변한 우리 사주. 예, 먼저 우리 사주 제도라는 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어찌 보면은 이 주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보너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물로 주시 그 현금이 아닌 현물로 주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월급 말고 이제 뭐 주식으로 주는 거죠. 네, 회사 그렇죠. 주식으로. 어찌 보면은 그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은 비유를 하자면은 주식 배당 같은 개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시장 가격보다 싸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싸게 받아서 이 싸게 받는 걸 공모가라 그러겠습니다. 공모가로 싸게 받았는데 이게 상장이 되면은 보통 주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우리 네. 공모주 엄청 난리 났었죠. 공모주 펀드도 그러니까요. 따로 있고. 그렇죠. 네, 공모주는 뭔가 무조건 된다라는 음. 생각으로 막 증거금 많이 맞습니다. 올리고 네. 경쟁률 치열했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아파트 청약만 하는 사람들처럼 또 네. 이 주식 공모 같은 경우도 공모주 청약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아, 한 10번 중에 9번은 어쨌든 공모주 대비 그래도 따상 같은 걸 기록을 하니까. 따상 네. 뭐 터진다 그랬죠 무조건. 그렇죠.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 따상 같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 현상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력들이 진짜 따상을 만들었다가 자기들이 잘못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볼 때는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이 주식을 IPO를 진행하게 되면은 주식을 기업 시장에 이제 공개, 내놓지 예.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20%는 이 회사 임직원들한테 우리 사주로 배당을 합니다. 근데 이 배당 비율은 직책, 근속영수 그리고 어느 부서에 근무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사규를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우리 사주를 공모를 받게 되면 배정을 받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증거금이라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이게 담보 비율이 50%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담보 비율이 100%예요. 만약에 뭐 10,000원짜리 주식을 뭐 1,000주를 배정받았다. 그럼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500만 원만 그 담보를 제공하면 되는데 1,000만 원 담보를 다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이면 그래도 감당이 가능한데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 공모 주식을 좀 많이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게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솔직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출로 활용을 해요. 대출로 활용해가지고 공모주를 배당을 받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공모주 배당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이미 줄 때도 싸게 주는 거고 네, 그렇죠. 또 회사가 이렇게 뭐 담보도 제공하고 이렇게 메리트를 주는데 안 하는 게 사실 안 한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받으면 네. 그게 나중에 미래 가치도 네네. 생각을 하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빚내서라도 네네. 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여태까지는 다 통해 왔는데 지금 이제 네. 뭔가 큰 문제가 네네. 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제 네. 이 돌아오는 시점쯤에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좀 공모주 배정을 받고 네. 주식시장이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시장이 좋아가지고 우상향하면 좋은데 네.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반대지 않습니까? 시기가 참 희한하게 네. 맞물렸어요. 예. 이게 보호 예수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주식을 네. 못 파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보통 1년 정도 잡는데 1년 동안 어쨌든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되고 대출을 받게 되면은 어쨌든 1년 동안 이자만 내면 됩니다. 근데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네.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을 그렇겠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는 기분 좋게 상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버리지 효과니까. 회사 분위기 얼마나 네, 좋을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예. 회식 분위기. 그렇겠죠. 예, 예.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모받고 난 다음에 주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네. 녹아내리는 수준인 그렇죠. 것 같아요. 계속 흘러내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가까지 접근해도 괜찮은데 공모가 아래로 그러니까 공모가가 만연이라 치게 되면은 이 공모가 대비 40% 이상 내려가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가가 10,000원이다. 근데 이 공모가 아래쪽 내려가서 주가가 6,000원이 됐다. 그럼 이제부터 반대 매매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반대 매매라는 거는 내 의사에 상관없이 이제 그렇죠. 처분 당하는 거죠. 네, 강제로 처분당하는 거죠. 와, 상당히 근데 기분 나쁜 일입니다. 진짜 불과 1년 전만 해도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 누가 저희가 예상을 했겠어요. 못했죠. 예.
무조건 1년 후에 저 따뜻하게 음. 약간 무조건 대박. 이거 팔고 이제 회사 나가서 네네. 놀러 다녀야지 하는 음.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렇죠. 정도로 그런 희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당장 이 1년쯤 됐을 때 이런 상황을 맞게 된 세계적인 뭐 경기 침체 이런 상황을 맞게 되니까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특히 이제 반대 매매도 적지 않은 양이 이제 반대 네네. 매매로 나오게 되면 이건 또 주식시장에 악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주식시장도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파는 시장입니다. 결국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시장이 좋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음. 그러면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죠. 네. 그럼 만약에 이 반대 매매를 해서 이 물량이 나왔을 때 받아들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게 되면 이게 매도 잔량이 계속 쌓이게 되고 악순환이네요. 계속 매도가 추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주식의 가치는 좀 더 떨어지게 되고 상당히 기분 나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예전에 SK 바이오팜 상장할 때는 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연구원들이 퇴사를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또 그러니까요.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그 네네. 사내 커플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 뭐 두 배니까 그러니까요. 이 이익이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음. 많이 이탈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에 좀 잘 잡아놓기 위해서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또 우리 사주도 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너무 오르고 나니까 네. 일할 의욕이 없어지는 그쵸.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빚을 진 네네. 분들이 지금 이 빚 갚는 것만 해도 그쵸. 상당히 부담돼서. 암담해지는 상황이 네네.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게 반대 매매로 나오게 되면 전체 물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게 이 얘기인데 참 이게 우리 사주 반대 매매가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그런 거죠. 이게 만약에 어떤 내가 현금이든 현물이든 취한 게 있는 상황에서 이게 깎이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100에서 0을 봤을 때 음, 이게 100에서 50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 받지도 못했잖아요. 받지 못하는 봉해 시간에 받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체감 지수는 이게 100에서 50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0에서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그렇죠. 뱉어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일할 의욕이 안 네, 생길 더 것 기분 같아요. 나쁠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이죠. 지금 이제 말씀 네. 주시는 게 실제로 이제 크랩톤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네. 배그 우리 배틀그라운드로 네네. 잘 알려진 크랩톤이라는 회사가 사실 공모가 뭐 그때도 이제 약간 너무 공모가가 높다 네, 이런 높다는 얘기 논란도 많았었죠. 있었지만 네. 어찌됐든 그 뭐 또 더 잘 가기도 하고 했다가 쭉쭉 떨어지더니 지금 한 거의 뭐 반 이상 네. 폭락을 한 거죠. 거의 지금 반토막이고요. 그리고 네. 롯데렌탈 같은 경우도 지금 40% 쪽으로 마이너스 4%, 40% 거의 육박하는 상황이고 네. 이게 21일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 마이너스 46%, 롯데렌탈은 마이너스 37%, 그리고 최근에 그 원수기 주창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HK 이노행 같은 경우도 21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3%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40%가 되게 되면 반대 매매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상한한 박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머리 아픈 상황이 이제 네.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지금 이제 물량이 회사 나오게 차원에서 되고, 어쨌든 뭐 크랩톤이나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뭐 네네. 어떤 뭐 대책을 좀 내주긴 하겠죠. 뭐 담보를 또 뭐 추가로 제공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거보다는 네.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이익여금 이런 네. 부분이 좀 넉넉하다면은 자사주 매입. 아, 네. 그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음. 그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직원들 시장에도 입장에서는 또 네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그런 같고요. 거죠. 직원들이 화도 좀 누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화도 좀 누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와. 어쨌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장이 그렇죠. 풀리지 않고 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럴 때 저가 자사주 매입에 나서게 되면서 유통지수를 좀 줄이게 된다라면은 투자자도 그렇고 우리 사주 배당받은 임직원들도 그렇고 그래도 적어도 기분 나쁜 일은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네네. 이제 공모가 대비 이제 수익률 잠깐 아까 네네. 보여드렸는데 수익이 아니라 정말 마이너스 네. 상당 부분 지금 손실 구간 뭐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네네. 마이너스 40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네네. 강제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네, 이제 그렇죠. 팔게 되는 반대 매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이 또 떨어진 상황인데 자, 뭐 우리 돈도라 식구분들 중에도 혹시 이제 이 기업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련 네네. 산업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네. 이 지금 떨어진 상황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시장 상황이
돌아선다는 전제를 아무래도 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 가치에 상관없이 현재 시장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이 되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네. 이제 그 과매도라고 볼 수 네네네.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쨌든 추가적으로 하락만 제한이 된다라면은 적어도 이 저가 매수 방금 말씀하셨던 이 저가 매수 상당히 성공적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크래프톤, 롯데렌탈, 뭐 HK, 이노엔 이런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안 좋지만은 충분히 저가 매수에 나설 만한 종목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신작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게임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육성할 계획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은 아마 시간이 좀 지나게 된다라면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회사에 좀 요청하고 싶은 건 임시 주총을 열어서 그 주총 결의만 있으면은 그거 아니더라도 뭐 자사주 매입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서 주가를 방어할 것이다 그런 액션만 취해주더라도 주가가 조금 덜 빠지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투자 심리라 그러는데 이게 더 빠질 것 같다는 그런 심리가 계속 발생되면은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회사가 나서서 주가를 방어하겠다. 이런 액션을 취해주게 되면 적어도 덜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그래서 주가 하락이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회사가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주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은 정말 전략을 또 말씀 주셨고 네. 회사 차원에서 우리 목소리가 좀 닿으려면 네. 아직까지 우리가 좀 목소리가 작거든요. 예,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직접 한번 말씀 주세요. 네. 팬덤이 또 있으시니까. 제 팬덤은 좀 조태구와- 안티가 많아가지고요. 그 안티분들한테 감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여기 와서도 많이 좀 봐주시고요. 네.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악플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감내하겠습니다. 악플도 많이 달아주도 되니까 아무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조태구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닿아서 네. 진짜 이 뭐 전향적인 조치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네네. 바람도 개인적으로 한번 또 가져봅니다. 오늘 돈 되는 라이브, 오늘 진짜 좀 돈 되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태근 팀장님과는 또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라이브 어떠셨는지요? 만찬 즐기셨길 바라면서 저희도 알찬 소식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내일도 12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